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단종아리 신드롬을 만들어내시고 국내 영화 역대 흥행 2위라는 기록을 써내려간 장항준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장항준 감독님은 2002년 라이터를 켜라로 영화 감독에 데뷔를 하시고요. 기억의 밤, 리바운드, 더 킬러스, 오픈 더 도어, 왕과 사는 남자까지 코미디, 스릴러, 감동 실화와 사극을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들어내셨는데요. 장항준 감독님,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너무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작가님. 재작년에 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디서 뵀었나요? 무슨 역사외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감독님이 저기 진행하시고 맞아요. 제가 그때 패널로 나왔었어요. 내시편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보통 이렇게 한 네. 2년이나 3년 만에 어떤 분을 뵙고 특히 이제 게스트로 모시게 되면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이제 여쭤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전 국민이 감독님 근황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최근 한 달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최근 한 달은 지금 되게 그 일정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 하기도 사실 되게 좀 벅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그 오히려 좀 친구들을 못 만나게 되는. 네, 그래서 좀 뭔가 지금 그 왕사남 이후에 제가 꼭 해드려야 되는 뭐 행사나 뭐 그런 방송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그런 거 출연하고 광고도 찍고 뭐 그랬습니다. 예. 감독님 나오는 광고도 잘 봤습니다. 그 장혁 씨 너무 웃기지 않나요? 예.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기 직전에도 막 전화통에 불이 나더라고요. 막 이렇게 감독님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전화 요청들 막 오고. 저희는 사실 왕과 사는 남자 이제 막 개봉했을 때 섭외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오신다고 하셨다가 계속 일정이 이제 계속 바빠지시면서 못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못 오셔도 어쩔 수 없다. 워낙 이제 바쁘실 테니까 했는데 KBS 라디오와 의리 때문에 나오신 거라고요.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인데 그 KBS의 그 미스터 라디오라는 거를 이제 김승우 씨하고 또 김지수 씨랑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때 알게 된 PD님이 저기 박수정 PD님이에요. 박수정. 그 크리스탈 공원. 저분이 사실 굉장히 좋은 분이고 제가 저분에게 인간적인 어떤 호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박수정이가 하면 한번 해야겠다,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KBS와의 의리가 아니라 우리 저기 크리스탈 파크. 그렇죠. KBS는 사실 뭐 건물뿐이잖아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 예. 제가 이제 감독님 처음 섭외됐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왕과 사는 남자 막 개봉했을 때고 바로 극장에 가서 아내랑 같이 영화를 봤어요. 보는데 약간 뭐 단종 얘기 뭐 왜 뜬금없이 약간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단종 나 사극 안 좋아하는데 뭐 이러면서 봤는데 영화 끝날 때 막 극장이 울음바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극장 문을 나가면서 섭외를 했지만 쉽게 오시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작가님께서 초반에 봐주셨다 그러니까 사실 초반이 제일 위태위태한 시기거든요. 그런가요? 이게 첫 주에 어느 정도 관객이 좀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주에 개봉관의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가님 또 초반에 봐주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때 이제 주변에서 막 훌쩍훌쩍 우는 소리 듣고 와, 이 영화 대박 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은 혹시 이 영화 좀 뭐가 심상치 않다 이런 거 처음 느끼셨을 때가 언제셨나요? 저는 일단은 우리 내부 편집본을 이제 제가 내서 이제 저기 투자배급사에 이제 전달을 하고 그런데 그 원래는 개봉이 한 5월쯤이었어요.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그 투자배급사에서 이제 우리 이 구정 연휴 때 내부 시사 결과를 보고 그때로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너무 재밌게 보셨어요. 영화를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그래서 이럴 수 있나? 그리고 근데 좀 겁나고 이렇게 사실 살면서 뭐 1등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예매율도 사실 별로 안 좋았고 저희가 시작할 때. 아, 그랬나요? 그 첫날 스코어도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 또 못 넘는구나. 오,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를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나.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아득한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11만 7천 명이 하루에 관객이 들었었는데 그 스코어가 그 개봉이 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까지 가장 적게 든 스코어였어요. 첫날이. 첫날이 예, 그래서 가면서 막 관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이래가지고 보신 분들이 다 입소문 내고. 네네. 그리고 네. 이제 뭔가 뭐 이렇게 SNS 이런 데 오르는 이 검색량을 보면서 이거 뭔가 되게 붐을 탄 것 같은 느낌이다 한 적은 있었죠. 예. 막 요즘은 이 소셜미디어에 사람들 이렇게 분석이나 평을 올리는 게 네. 그걸 보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 막 이렇게 그렇죠. 수양대군 묘소 뭐 이렇게 맞아요, 악플 맞아요. 달리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맞아요. 너무 재밌는데 이게 보통 이제 뭐 영화가 뭐 1,000만 명이 넘게 들면은 네. 이제 뭐 신드롬이다 이러면서 막 그쵸. 신문에서도 문화면 아니라 막 사회면에 실리고 네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막 어떤 사회 현상이랑 좀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재밌어가지고 막 평을 찾아보는데 네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우울증 환자의 심리를 제일 잘 묘사한 영화 같다 이런 평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보면서 그런 것 같아 진짜. 관종은 우울증에 걸렸겠다. 네, 그렇죠. 우울증 환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은 좀 이런 평 좀 찾아보시면서 이거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되게 재밌는데 혹은 인상적인데 그런 처음에 분석- 되게 네. 이 평이 너무 재밌고 인상적이다라는 게 뭐였냐면 어떤 분이 그 극장 거기에 댓글 같은 걸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걸 봤는데 이제 관객으로 들어가서 백성이 되어 나온다. 그 얘기가 되게 좀 인상적이고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그분은 돈 받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영화 카피 같네요. 관객으로 들어가서 백성이 되어 나온다. 예. 그리고 뭐 그 570년 만에 온 국민이 단종의 장례를 치른 것 같다. 뭐 이런 좀 평들도 감동적이네요. 있었고 네. 그분이 조선의 왕 중에 유일하게 장례식을 못 치르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예. 조선의 왕들은 다 장례식을 치렀어요. 아주 뭐 엄청난 국장을 치렀는데 네. 이분만 못 치르고 돌아가셨거든요. 광해군, 연산군 이런 사람들도 장례로 뭔가 치르긴 치렀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어요. 어떤 분이 쓴 글인데 당시 조선의 인구가 1,000만 명이 좀 넘었대요. 그때 장례를 치르지 못한 후손들이 그 숫자가 지금 이 극장에서 장례를 치른다. 극장에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 당시 네. 조선 인구보다 예. 더 많군요. 뭐 그런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뭔가 좀 감독님 스스로는 네. 어떤 이렇게 무슨 사회적인 요인 같은 거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영화 내적인 요인이야 뭐 네. 당연히 저희가 다 여러 가지 들 수 있고 뛰어난 영화니까 관객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좀 어떤 무슨 사회 분위기가 뭐 갑자기 뭐 조선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잘 되자고 만든 영화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지 몰랐고 나중에는 생각을 해봤죠. 왜 이게 이렇게 신드롬까지 갔을까 했는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 사회가 되게 빠르고 뭔가 굉장히 그냥 뭔가 액티브하고 뭔가 굉장히 자극적인 도파민 터지는 것들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도 제가 저번에 나한테 밥을 샀으니까 이번에 내가 사야 돼. 그리고 뭐 학생들끼리는 뭐 먹었으니까 자 n분의 1로 카드 하나씩 내. 그래서 더치페이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조선시대의 이 광천골 이때의 이 얘기들이 서로 계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정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치유해 가고 그리고 왕들과 막 그 궁중 암투가 아닌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에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요건 좀 다르네 오래간만에 영화가 나왔는데 이렇게 느껴주신 게 아닌가 하는데 사실 그것도 잘 됐으니까 하는 얘기죠. 안 됐으면 이것도 이유가 됐을 겁니다. 안 된 이유가. 그렇겠지만서도 저는 이렇게 감독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되게 마음속에서 수긍을 넘어서 막 격하게 동의를 하게 되는 게 요즘 이렇게 착한 캐릭터들 못 본 것 같고 광천골 사람들 정도의 계산은 이제 초반의 계산 정도는 저희도 하잖아요. 하는데 막판에 막 계산을 뛰어넘어서 그 유해진 배우님 이렇게 막 연기하시고 하는데 뭔가 좀 제가 좀 보면서 착해진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들었어요. 식의 컨셉은 세웠었죠.
왕위를 잃어버리니까 단종은 태어나는 것부터 물드가 마찬가지지만 뭐 원손이 되고 세손이 되고 세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까지 본인의 의지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리고 왕위를 찬탈당한 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고. 태어나서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사건 벌어지는 거에서부터 죽음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귀양 오게 되고 이런 것들도 본인의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죠.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한 소년은 이 유배지에 와서 어떤 마지막 순간들을 보냈을까? 지금도 강원도는 막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산세가 막 이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이 한양, 네. 쉽게 말해 수도와는 거리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는 이 순박한 사람들, 평생 쌀밥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밥 먹거리를 나누면서 진정으로 치유받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서 군주다움을 찾지 않았나, 유배지에서. 네. 내가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지,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깨달은 게 아닌가. 이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이 사람들 백성을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오시게 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컨셉은 갖고 있었죠. 예.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장항준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인생책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네.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도 같이 네네. 곁들여서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늘 게스트께 인생책을 3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네. 그중에 한 권을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네. 나머지 2권을 먼저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저희가 감독님께 네. 인생책 3권 요청을 드렸더니 김수영 시인의 시집, 네. 그리고 박수동 화백의 번데기 야구단 만화책, 네. 그리고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 이렇게 네. 3권을 뽑아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 공통점이 없을 것 같지만 있는 게 한국 남자 작가 20세기 네. 출신들. 네. 네. 이렇게 장르는 다 다르더라고요. 시, 공통점이 만화, 없다고 봐도. 소설. 예. 그래서 이제 네. 번데기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수동 화백, 옛날엔 이 만화 그리는 분들은 화백이라고 그랬어요. 네. 허영만 화백, 박수동 화백.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어떤 뭘까 그때가 그렇게 만화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시대인데도 그런 대가들은 우리가 화백이라고. 그리고 왠지 이렇게 빵떡 모자를 쓰셨을 것 같은 네,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번데기 야구단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인데 이 박수동 화백의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의 만화에는 그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이 서민들의 삶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사소한 욕심, 그리고 사소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서민들의 삶을 잘 구현한 작가님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은근히 또 야한 만화 잘 그리셨어요. 그 고인돌 이런 거 고인돌. 할 때. 네. 예. 그리고 저는 그 박수동 화백님의 그 그림책, 인물들의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요즘 그렇게 그리시는 분이 안 계시죠. 그렇죠. 네. 어딘 되게 지금 못생긴 조금 돌멩이 같이 네. 예, 막 사람들을 이제 표현하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정감이 가고. 네. 예, 그래서 이 번데기 야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년을 계속 봐서 표지가 떨어져 나갈 정도까지 봤기 때문에 한 몇백 번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만화책이 아니었을까. 번데기 야구단을 읽으면서 동시에 김수영 시집도 읽는 그런 소년이셨던 건가요? 이게 어렸을 때는 이제 번데기 야구단을 보고 이 고등학교 때 김성 시집을 처음으로 하게 됐죠. 그 박수동 화백님은 5학년 5반 삼총사라는 또 만화 걸작이 있고, 그리고 또 오성과 한음, 그 세 책을 저는 집중적으로 많이 봤었습니다. 예. 5학년 5반 삼총사, 오성과 한음, 번데기 야구단. 이거를 유년기에 함께 하시고 그다음 갑자기 김수영 시집의 시로. 김수영 시인의 시로. 그렇죠. 그거 김수영 시인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건 좀 이따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한꺼번에 제가 독서 취향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되게 이게 장르는 다채로운데 약간 이게 이 3권을 인생책으로 뽑아주신 분은 어떤 독서 취향을 갖고 계시나?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종종 듣는 얘기예요. 너는 어떻게 고집하는 장르가 없니? 그러게요. 작품도요? 예, 옛날에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 나갔을 때 배철수 선배님 다 좋은 곡인데 일관성이 없네요. 제 신청곡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김수영 시인의 시집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제 친구가 선물해준 사랑의 변주곡이라는 김수영 선집 시선집을 선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제 친구들과 그 시 동인지 활동을 했거든요. 그 저기 남자 고등학교. 네, 그렇죠. 그 당시에 남자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시집을 서로 선물하고 시 동인도 만들고 그랬나요? 제 친구들이 되게 별난 애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걔네들 또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공부도 잘했는데 그 입시 그런 환경 안에서 얘들아 우리 시 동인지를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죽은 시인의 사회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러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편집장을 하자. 이 동인지의 이름은 보드스생, 보고 듣고 쓰고 생각하자. 그러면은 진짜로 이렇게 펴낸 건가요? 문집을? 네, 편했죠. 책으로가 아니고 옛날에 이제 복사기니까 네네. 그 A4지 이렇게 쫙 펼친 것 같은 큰 종이에다가 네. 저도 돌아가면서 편집장을 합니다. 매 호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애들 시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타이핑 이런 것도 없으니까 다 손으로 애들 시를 보고 손으로 하고 사파도 어서 그림 떼다가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량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 스테이플러라 그러나요? 그걸로 다 찝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몇십 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도 좀 배포하고. 요즘 용어로는 독립출판을 하셨네요. 그러네요. 사제 제본을 네. 해서. 근데 그 친구들의 영향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죠. 네. 이 친구들 덕에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문학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시쳇말로 얘기하는 인문학 책들이 옛날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프로이트도 고등학교 때 걔네들 덕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고 뭐 융, 아들러 이런 심리학자들 책들도 보고 그리고 뭐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라든지 당시에 대학생들 사이에 되게 베스트셀러였던 그런 책들하고 그런 것들 하면서 사회에 대한 시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 되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네.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네. 무슨 뭐 융, 아들러 뭐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채로 그냥 보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그 독서 습관을 평생 가져갔느냐, 담배 끊듯이 끊었느냐. 저는 후자입니다. 지금 제가 20대 때, 10대, 20대 때 읽었던 책이 제 인생 책의 거의 과반이 넘어요. 70%예요. 예. 예술대학으로 진학하시지 않았나요? 예술대학으로 진학했어요. 네. 예술대학 진학했는데 예술대학에 가서는 이제 계속 이제 대본, 뭐 시나리오, 희곡집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술대학에 가서도 사실 20대 동안은 계속 독서량이 많았어요. 왜냐면 책이 가방 안에 없으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서적이 있고 네. 그리고 제가 그냥 교수님이 보라고 하지 않는데 도서관에서 빌린 대본들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나리오 작법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시집 한 권 당연히 예. 그리고 뭐 인문학 서적 같은 거 하나 넣어 갖고 다니고 담배 끊듯이 끊으신 게 아니네요. 계속 그러니까 책과 20대까지 함께. 쭉 하다가 이제 결혼할 즈음이 돼가지고 정말 담배 끊듯이 책을 끊고 그래서 요즘에는 가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책장에 제 얘기 듣고 계세요? 네. 책장에 홀린 듯이 빠져들어서 듣고 있습니다. 책장에 옛날 책들이 가끔 받을 때 이렇게 반가운 책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샀던 책인데 기억이 나잖아요. 이거 고등학교 때. 그럼 뽑아 보면은 거기 제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 책을 헌책방 같은 데나 아니면 사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그 좋은 거에 이제 줄을 긋고 그 밑에 빈 여백에 제가 그 문장에 대한 감상을 써놨더라고요. 그때 책을 아직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몇 권이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러게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30여 년 전에 소년이 그때 쓴 항준이가 너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고 두쫑쿠 이런 거 사주고 싶어요. 너무 애가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호기심도 많았던 시절이고 근데 다행히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빠지지 않고 되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이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에서 네. 게스트분들 모시면 이제 유년기 독서를 얘기를 하시다가 네네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고등학교 때 학업 때문에 책을 못 읽게 됐다. 혹은 학교에서 읽지 말라고 했다. 네네네. 약간 뭐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시 활동하는 거 혹은 당장 학교 교과에 도움 안 되는 그런 책들, 입문서들 읽는 네네. 거를 좀 안 좋게 보시지는 않나요? 담임 선생님은 상당히 싫어하셨죠. 너 성적에 방해된다. 왜냐면 네. 다들 저 빼고는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어가지고 다 그래서 한 명씩 불렀어요. 아, 걔네들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야, 담임이 오늘 불렀는데 그 모임 하지 마라. 아니요. 너 항준이랑 놀지 마. 성적 떨어진다. 그걸 애들마다 한 명씩 불러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그걸 고자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요구를 하죠. 뭐 이러면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저는 그냥 껄껄껄 웃고 내가 봐도 성적이 떨어져요. 나랑 놀면.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대단한 사람들이었냐면 그렇게 공부도 반에서 막 1, 2등 하고 3, 4, 5등 하는데도 항상 시집을 보고 네. 문학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제 친구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 봤다. 남자들끼리 여자 얘기 안 하고 돈 얘기 안 하고 최근에 본 책을 얘기하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처음 봤다. 저도 처음 듣습니다. 특히나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시 얘기하고 맞아요. 그랬다는 맞아요. 이야기는 처음 맞아요. 듣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두 사회에서 아주 좋은 자리들을 잡고 기득권이 되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기득권이 되었군요. 되게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아니 저 약간 좀 네. 상상을 해보면 감독님 댁에 그럼 그 책을 네. 가끔 김은희 작가님도 이렇게 뽑아 보셔가지고 와 우리 남편이 10대 때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겠네요. 김은희 작가님은 저한테 요즘 계속 오빠 책 좀 봐. 책 좀 봐. 김은희 작가는 엄청난 독서광이에요. 그 김은희 작가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둘이 엄청난 독서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다고 한 책을 제가 뭐 한 달에 한 2권씩 읽고 있죠. 여전히 읽고 있는데 옛날에 그 광성한 지적 호기심이나 어떤 막 그런 어떤 독서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예. 슬픈 얘기- 일입니다. 예. 책 얘기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아, 들어가 네네네. 보겠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 때 시를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텐데 네네. 그럼 여러 가지 책도 읽으셨을 텐데 왜 인생책은 그 중에서도 김수영 시인의 시집인가요? 일단은 제가 교과서에서 보거나 그냥 저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시들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고 네. 그 굉장히 직설적인 시어. 그렇죠. 네, 그리고 네. 굉장히 좀 가끔 되게 파괴적이라고 할 만큼의 감정들을 막 여과 없이 뭐 저런 시도 있잖아요. 그놈의 사진을 떼다 뭐 밑사계로 밑닦개로 맞아요. 쓰자 뭐 맞아요. 이런 그리고 거. 막 네. 심지어 욕설도 있어요. 욕설도 가끔. 있어요. 네. 욕설도 있어요. 이게 뭐 네. 검열에 걸릴 정도의 지금 방송을 네. 못할 정도의 네. 욕설도 있고 막 그랬는데 뭔가 이 시인의 그 분노와 사고가 느껴져 했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특히 이렇게 그 눈이라는 시 뭐 유명한 게 막 푸른 하늘을 입고 눈, 풀도 여러 개가 있고 눈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 중간에 왜 그 눈이라는 시가 그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맞아요. 네, 그 시어가 있는 눈 그 시죠. 돌아보라고 네. 가슴 속에 밤새 고인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네. 와, 그게 너무나 이게 시구나. 시에 이런 걸 쓰나 이런 생각도 이게 약간 시구나. 들고. 그리고 뭐 푸른 하늘을 저기 유행하는 뭐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말한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해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기억이 나네요. 그런 식의 시어들이 혁명은 왜 고독해야만 하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어떤 제가 또 좋아하는 시가 현대식 교량이라는 시가 있어요. 현대식 교량이라는. 현대식 교양이요. 네, 교량. 현대의 이제 그 다리죠. 이제 한남대교 같은. 네. 현대식 교량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분이 쓴 시가 있거든요. 네. 그 시도 정확히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는 알겠지만, 이 시어들이 주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사람의, 그리고 이분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광이 좀 이렇게 빛이 맞아요. 안광이 나옵니다. 네. 그게 약간 제가 비슷한 안광을 느꼈던 게 전봉준 장군의
그 초상화 같은 게 있어요. 전봉준 장군 이제 체포된 다음에 예, 이렇게 예, 뭔가 예. 그 눈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은 막 그 그리고 사진. 뭐 이상신 이런 분들의 눈에서 나오는 그런 눈빛 같은 거 좀 느꼈거든요. 근데 그 김수영 시인은 특유의 그 불알인 눈, 뭔가 세상에 가득 찬 불만과 뭐 그런 것들이 와. 그리고 옛날 시인들 또 왜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근데 약간 그 김수영 시인의 시를 이제 네. 에 대한 좀 그 시를 좋아하는 독자들에 네네.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징들을 가진 시인이다 보니까 네네. 약간 김수영 시인의 독자들은 뭐 아름다운 시어보다는 좀 어떤 날것의 솔직함을 좋아할 것 같다. 네. 이런 좀 선입견도 들고 그리고 네네네. 좀 어떤 뭐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뭐 시대에 대한 부채감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양심 뭐 이런 거 같은 거 못 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약간 좀 자학적인 성질도 있고 성격도 네. 있고 좀 자기 성찰도 치열하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정시 네.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보시면은 완전 이건 파괴적이고 이게 시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표현들까지 가끔 드러나거든요. 약간 뭐 서정주 씨를 좋아해 하는 느낌이랑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별에 살 것 같은 네. 네, 그런 두 시인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자기만의 그런 어떤 감독님도 좀 그러신 게 있으신가요? 좀 어떤 내 깊은 곳에는 네, 좀 시대에 대한 부채가 있다. 혹은 부채감이 약간- 있죠. 아. 부채가 있어요. 부채가 있고 네. 당연히 저는 뭐 그 세대 자체가 그런 옛날에 그 개발도상국 네. 예, 군사 정권 시절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고 그래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 많이 겪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시인은 분노하는가? 네. 왜 시인은 시를 통해서 분노하는가? 저 나름대로 규정한 거. 네. 언론이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 시인이 시로 세상을 이야기한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이 자유로워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또 부채감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특강 같은 거 할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한글을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가서 배우고 애들이 좀 모지라고 이래도 그게 다 먹고 살았어요. 잘 살고 뭐 응답하라 이런 것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요. 네. 골목에서. 네. 그럼 엄마들이 밥 먹어라 그럴 때 들어오거든요. 해질녘에. 네. 들어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지금 어린이들, 지금 애들은 아주 아기 때부터 부모가 가진 경쟁의 공포가 전염된다고 생각해요. 이 애들이 자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아이러니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풍족한 유년 시절, 자유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놓고 이제 세상을 만들 세대가 됐네. 세상을 만들었는데 자기의 후손들, 자기 자식들한테는 자기가 누렸던 것들을 주지 않아요. 저는 이것들은 그냥 모든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식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네.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낼 것인가를 더 가열차게 그렇죠. 분도 계시고. 어쨌든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또 사회적 변화들이 이제 생겼고 옛날에는 저 애 낳을 때만 불과 20 몇 년 전만 해도 애 키우는데 그렇게 대단한 노하우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뭐 젖병 소독기가 요즘에 있잖아요. 네. 저희는 젖병을 당연히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 가지고 솥에다 물 끓여가지고 집게로 젖병 넣었다 뺐다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애는 젖병 소독기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고 몇 세부터 이걸 하지 않으면 애는 도태될 거고 뒤떨어질 거고 이런 것들이 참 부모도 부모지만 애들도 참 안 됐고 기성세대가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숨 쉬지 못해 우리 애들을 질식할 것처럼 몰아붙이는 세상을 만든 것들에 대해서 일말의 미안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수영 시인 저희가 이제 또 스테레오타입으로 읽으면 네. 늘 뭐 풀은 눕는다 뭐 이러면서 네. 민중의 힘 이런 네, 거에 대한 맞아요. 어떤 따뜻한 시선 뭐 이런 게 있었고 김수영 시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왕과 사는 남자 네. 뒷부분에서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구나. 예. 유해진 배우구나. 단종이 아니고.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좀 이렇게 영화 만들 때에는 네. 좀 그런 마음이 많이 투영이 되셨나요? 그렇죠. 이거 당연히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 영화는 네. 이 어몽도라는 그 유해진 씨가 맡았던 네. 그와 그 마을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소년 왕의 이야기예요. 근데 끝은 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은 이걸 정해져 있죠. 어떻게 결말을 내야 되나 네. 그래서 오. 그 사람들이 좀 추모하기를 바랬죠. 추모하기를. 이 소년 왕이 네. 이제 뭐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야 수양대군이 나중에 세조가 돼서 정치 잘했잖아. 그러면 괜찮아. 네. 그러는데 사실 단종이 어떤 왕이 됐을지 성군이 어떤 왕이 됐을지 사실은 세종대왕의 손자고 네. 문종의 문종의 아들이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진짜 한 두 명밖에 없는 적통 중에 적통.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왕권 사회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통성으로 따지면은 단종만한 왕이 없었던 거죠. 정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난이 일어나서 왕이 교체돼도 할 말이 없는, 쉽게 말하면 국가의 근간이 흐트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통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투표 선거가 중요하듯이. 이제 그런데 이 어렸을 때 단종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영특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나와요. 세종대왕이 이 어린 쇠손을 보고서 얘는 다르다. 그리고 조종 신료들도 나중에 대단한 왕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종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정사나 야사 속에 이분의 어떤 소년, 이 어린이의 댐댐이들이 막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왕실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비극은 이제 그거죠.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할머니 돌아가셨고, 왕이 12살 때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나타가 이틀 만에 죽어요. 이 소년을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후견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일한 후견들은 삼촌들인데 그 삼촌 중에 한 명이 그쵸. 왕위를 뺏은 거잖아요. 네. 그 신하들을 도륙하고 나서 왕위를 뺏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의 재위 기간이 되게 짧아요. 되게 짧은데 그 기록들도 이제 영화 들어가기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런 어떤 두 가지 정도의 기록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문종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돌 채취 비석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왕실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돌을 채취하고 돌을 가공하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단종 12살 되는 임금이잖아요. 12살, 13살인데. 백성들에게 그렇게. 백성들이 지금 추운 겨울이라 고생할 텐데 이 명을 거둬라. 그래가지고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기록들은 뭔가를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음주는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조정 대신들이 끝까지 반대한 걸 그 소년이 밀어붙여요. 아니, 그러니까 단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록에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단종의 잠재력이라는 게 어땠겠다라고 그렇죠.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몽도에 대해서는 정말 한 줄이고, 그리고 이제 어몽도의 주변 민중들, 백성들,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다 이제 연출자의 창작으로 그렇죠. 생각을 할 텐데, 그들에게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뵐 때 조선의 주인공은 왕들이죠. 태정태세, 문단세잖아요. 왕과 사는 남자도 되게 특이하게 궁궐 밖에서 벌어지는 사극이고. 그리고 조선 초기만 해도 이 나라는 백성의 나라였어요. 정치를 잘해야 되는 이유도 백성의 삶을 위해서였는데, 이게 이제 중기 후기로 가면서 변질이 되죠. 사대부의 나라가 돼버리고 왕권도 약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물어보셨는지 제가 까먹었다는 거예요. 뭐죠? 저희가 김수영 시인 이야기를 하다가 왕과 사는 남자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김수영 시인이 아꼈던, 사랑했던 저는 이름 없는 민중들. 저는 그분들이 이 유배지에서의 아주 중요한 주의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은 이 단종이 마음이 치유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금성대군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왕위로 오르시죠 했을 때 그 결심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어몽도라는 분이 그 두 줄, 세 줄 나와 있는 그 기록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미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장례를 치렀다. 장례를 치렀다. 뭐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종이 돌아가셨을 때 수양대군하고 조정에서 얘기를 해요. 이 시신을 끄집어내거나 장례를 치르면 삼족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제대뿐만 아니고 저희 아버지 때, 제 아들 때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네. 모든 집안 일가 친척들을. 그래서 거기 야사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십몇칠 동안 그 강을 떠다녀요. 영화에 나온 것처럼 보자기에 싸지도 않았어요. 그냥 던진 거죠. 그래서 물에 부른 상태로. 시신이. 네. 근데 이제 부패가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그래서 하얀 손가락이 부패가 되기 시작했다. 물 위에 떤 손가락이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몽도라는 분이 삼족을 멸한다고 했는데 그걸 가서 끄집어내고 시신을 건져내고 그리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평생을 숨어 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네. 내 자식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어몽도라는 분과 이 유배온 단종이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의 형성으로 유사 부자 관계를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것들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나중에 수정됐었죠. 사실 그 야사의 기록에서는 네. 어몽도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한지는 안 나온 거죠. 전혀 안 그러니까 나와 본인의 어떤 지사 정신인 건지, 그러니까 음. 되게 성리학적 관점에서 나는 뭐 이렇게 신하니까, 뭐 네. 이렇게 선비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너무 가엾어서 내가 사람된 도리로 한다 이런 건지는 네, 모르는 네, 네. 거고. 어쨌든 동정심이나 선비된 도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그분은 사대부도 아니었고, 네. 사대부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의협심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영화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특별한 관계. 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네. 감독님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었으면 하는데요. 네네네. 네.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지금 계절에 딱 좋은 곡입니다. 그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지금 계절에 아주 딱 좋은 곡이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롤이에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그러면 흥청망청 무슨 어디서 세일한다, 가서 어디 술자리에 식사 자리가 있다, 친구들끼리 만나기로 했다 이런 거지만, 이 노래의 저기를 보면은 그 크리스마스에 밤 오는 눈 오는 풍경이 생각이 나요. 네. 그 개집에도 눈이 쌓이기 시작하고 네.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런 건 표현이 있잖아요. 눈이 오는 순간만큼 온 세상이 평등해진다. 다 하얀색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곡인 것 같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눈 생각하면서 들어봐도 좋겠네요.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듣겠습니다. Children, listen.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들으셨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이제 두 번째 인생책인 번데기 야구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한테도 추억의 만화책인데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모르죠. 좀 짧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게 배경은 그냥 한국 사회인데 옛날이죠. 그러니까 거의 70년대 한국 그쵸.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골목에서 애들끼리 야구를 합니다. 야구를 하고 있는데 다 애들이 이제 그 캐릭터들을 보시면 다 돌멩이처럼 생긴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어요. 야구를 하고 있다가 그 중에 이제 그 뻔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름이 뻔입니다. 뻔. 4학년 국민학교 4학년짜리 애가 이제 홈런을 칩니다. 홈런을 치는데 그게 공이 쭉쭉쭉쭉 골목에서 하다가 날아가가지고 쨍그랑 유리창이 깨져요. 그리고 나오는 분이 그 화난 할아버지가 자기 집 유리창이 깨졌으니까 나와가지고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누가 쳤니? 누가 여기까지 공을 날리면 뻔히 접니다. 그랬더니 스윙이 훌륭하구나.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복덕방 할아버지인데 전직 야구를 했었던 분이고 그래서 이 너희들 진짜로 야구를 해볼 생각이 없니? 그래서 이 소년들, 동네에서 뛰어놀던 소년들을 데리고 야구단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이 야구단을 만들어서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또 해외 원정까지 가서 대만 팀도 이기고 또 일본전에서 또 일본 극적으로 이기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서울에서 고국으로 들어와서 카 퍼레이드를 하면서 끝나는 그런 만화책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용어 자체도 사라졌는데 명랑 만화 이렇게 부르던. 명랑 만화. 예. 감독님도 스포츠 영화 만드셨잖아요. 네네. 리바운드. 네네. 그 영화도 실화가 바탕이죠.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예. 만화 같은 스토리라고. 맞아요. 실화 자체가. 네. 근데 뭐 이 뭐 번데기 야구단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린이들이 그때는 또 고등학교 야구 시대야. 프로야구 그쵸, 출범 예. 전이니까. 청룡기 뭐 이런 거. 맞아요. 네. 청룡기 뭐 대통령배 쟁탈 뭐 이러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야구장에 갔었거든요. 옛날 서울운동장이죠. 지금은 없어진. 네. 거기 운동장에 가면은 그 운동장에 가서 이제 그 야구장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토너먼트예요. 군산에서 올라온 군산상고랑 네. 경북고등학교 대구에서 올라온 두 팀이 붙어요. 두 팀이 붙는데 그 군산에서 학생들이 응원을 와요. 동문들이 오고 그리고 모두가 와서 열성적으로 응원을 하는데 그 팀이랑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응원을 하고 그리고 이 경기에 지면은 몇몇 선수들이 울어요. 울어요. 예. 그라운드에서. 와, 이거야말로 진짜 청춘을 표현해주는 예, 그런 고교야구의 시절에 어린이 팬들이 많았어요. 일본은 아직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고시엔. 네. 고시엔 멋있죠, 진짜. 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고교야구에 그래서 어린이 야구 팬들이 많았는데 어린이들은 뭐냐면 자기네들도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진짜 야구 선수가 될 만한 그 어린이들의 꿈을 어찌 보면 이 만화가 대리 만족시켜줬다. 네. 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야구가 어린이가 하기 되게 힘듭니다. 힘들죠. 네. 축구랑 달리 네. 이거는 좀 못하면은 경기가 끝나지도 않고. 네, 맞아요. 네. 일단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니까요. 네. 네. 저 번데기 야구단 이렇게 진짜 한 30년 만에 다시 생각을 하면서 네. 또 감독님을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네. 문득 드는 생각이 번데기 야구단 유머가 네. 되게 이제 따뜻하면서도 이제 따뜻하죠. 해롭지 않으면서도 네. 유쾌하고 근데 또 이제 사회 풍자도 네, 맞아요, 쑥쑥 맞아요. 들어가 있고 해학도 네. 들어가 네, 있고 네. 하는데 감독님 유머 코드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런가 보네요. 제가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좋아했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어른이 돼서도 그게 생각나는 이유는 그 작품에서 제가 느꼈던 그 따뜻함, 네, 그 따뜻한 유머, 네, 웃음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나 보네요. 그게 뭐 이렇게 지적인 유머도 있는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냉소적이거나 날카롭지 않고 네, 그런 건 네, 없어요. 사람 좀 찜찜하게 만들지 네, 않는 네, 맞아요. 들으면 딱 기분 좋게 아, 그 김수영 시인과 정확히 대척점에 서 있는 저 끝과 이 끝에 서 있는 그러네요. 예. 그런. 번데기 야구단을 읽으며 자란 어린이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김수영 시인의 시를 좋아하게 된 걸까요? 네. 감독님 그 왕사남에서도 저 네. 앞부분에 이제 유머들이 막 너무 웃기고 네. 타이밍도 잘 맞는 거예요. 네. 감독님 좀 유머 이런 건 좀 계산하고 좀 넣으시나요? 이렇게 무슨 유머의 나의 철학 아니면 뭐 나는 유머를 설계할 때 좀 어떻게 설계를 한다 아니면 그냥 직감으로 한다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뭐 시나리오를 쓰거나 이럴 때 아 요쯤은 코미디가 나와야 되는데 과하게 나오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되게 좀 어찌 보면 좀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건 좀 정적인 유머 이런 것들 그러니까 표정 네. 그리고 막 넘어지고 막 이런 것보다는 막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데 그런 걸 정적인 유머라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뭐 시나리오 같은 거 쓸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영화를 봐야 되는데 마치 그건 좀 제 삶 같은 거예요. 인생이 진지하기만 하면 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따분하고 네. 얼마나 피곤합니까? 영화도 마찬가지. 2시간 동안 누군가의 인생을 보거나 어떤 흐름을 보는 건데 그 안에 아주 크고 작은 유머가 없다면 네.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도 영화 하실 때마다 항상 유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약간 뒤틀린 유머예요. 예. 박찬욱 감독님의 유머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분의 그런 철학도 좋아요. 여기서 조금 코미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세계적인 거장도.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도 보면은 영화 속에 유머 있죠. 유머가 있어요. 예. 근데 좀 이렇게 박찬욱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 유머 좀 약간 이렇게 좀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될 유머 같은데. 그렇죠. 네. 흔히는 이제 그 고급스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급스럽다. 예. 네.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좀 사람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캐릭터, 이 사람이 가진 상황, 그리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래야 이제 인물들에서 공감해야 나중에 이 인물이 비극을 맞던 네.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진보적인 형태로 변하든 아니면 어떤 변화를 가졌을 때 우리가 그 인물에 공감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유머. 그 사람의 유머에 우리가 웃었느냐, 웃지 않았느냐.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독님 싫어하시는 유머도 있으신가요? 웃기긴 웃기지만 나는 저런 유머 쓰는 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같이 못 어울린다. 너무 이게 유머처럼 보이는 유머, 그리고 아. 너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좀 과한, 예,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유머,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유머가 나올 때도, 코미디도 그렇게 생각해요. 코미디에 대사가 있어서 이거 사람들이 웃게 된다면 그 전까지는 이게 눈치채지 못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우리가 알면 재미없잖아요. 네. 웃기지 않아요. 그쵸. 근데 너무 의외의 대답, 그런데 너무 이 인물에 맞는 유머 있는 답변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웃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즐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번데기 야구단으로 할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유머 이야기만 일단 하고 네네. 네, 1부를 마무리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부 마무리하는 노래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마무리하는 노래요. 자, 이 제8요일 OST 중에 제8요일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프랑스 네.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네. 여기서 루이스 마리아노의 멕시코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영화에 나오는 OST 워낙 좋은 곡이 많은데 네. 들어보시면 왜 좋아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내일 이 시간은 장항준 감독님의 세 번째 인생책인 천명광 작가님의 고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는 루이스 마리아노의 멕시코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독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